지금 사실 이제 경기 민감주라든지 네. 뭐 철강, 소재 이런 것들이 조금 네. 많이 올라는 것 같아요. 네네. 주린인 제가 봐도 네네. 그런데 그러면 이 다음의 섹터는 네. 제가 뭘 봐야 예. 하는 건지. 아주 직접적인 질문을 네. 하셨는데요. 주린이라서 그런가. 거의 대부분이 다 올랐기 때문에 가격이 조정이 있어야지만 정말 할 만한 종목이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빠세 초대석에서는요, 장안의 화제죠. 예, 돈을 부르는 매매의 기술이라는 책이 나왔는데요. 뭐 이게 책이 서점에 깔리기도 전에 종합 1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래봐서 봤더니 출판사도 제가 아는 출판사 하더라고요. 포레스트 북스라고. 예, 그래서 대표님께 얼른 섭외를 했죠. 소장님 모실 수 있느냐. 일단은 뭐 3프로에서 지난 1년 동안 가장 아마 주목을 많이 받은 분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지금 주식시장이 워낙 좋기도 하지만 그걸 떠나서 이전에 나왔던 주식 전문가분들하고 좀 더 어떻게 보면 깊이도 더 깊고 또 친근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어떻게 좀 질문하면 뭐든지 답변해 주실 것 같은 그런 포스를 지니신 분을 모셨습니다. 교보증권의 박병찬 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좀 질문을 좀 받아봤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좋은 친구 쭌이라는 분이요. 주식장이 작년 3월 이후 이제 거의 큰 조정 없이 계속 올랐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이분은. 근데 이제 지금 좀 고점이다. 좀 조정을 대비해야 된다. 그래서 6월 이후에 큰 조정이 있을 것 같다라고 지금 뭐 몇몇 전문가분들 말씀하시기도 하고 네네. 책에 그런 책도 나오기도 하고 네네. 또 방송에서 언급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답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지고 투자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단적으로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네. 제가 이제 방송을 하다 보면서 이제 차트를 좀 보면은요. S&P 500의 월봉으로 볼 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생겼을 때 저점이 666포인트였습니다. 지금 현재 4,238포인트거든요. 와. 530% 올랐어요. 그리고 나스닥은 더 대단합니다. 나스닥은 그 직전에 2007년도에 2,800포인트에서 반토막 이상 났습니다. 55% 하락을 해서 1,265포인트가 저점이었거든요. 지금 14,200포인트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수 자체가 1,000% 오른 겁니다. 10배가 오르는 건데요. 문제는 뭐냐면은 이때 2008년서부터 2017년, 2018년까지 오르는 폭이 한 6,000포인트, 6,500포인트까지 올랐어요. 1,260포인트에서. 그런데 작년에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저점이 약 6,500포인트 정도 됐거든요. 거기서부터 14,200포인트까지 1년도 안 돼서 그냥 수직으로 오른 거예요. 주식은 각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움직이면은 뭔가 수급적으로 물량 해소가 되면서 좀 안정적으로 오르는 건데 이번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게 단기간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제 불안한 겁니다. 사람들이. 주식시장만 오른 게 아니고 돈을 워낙 많이 풀었기 때문에 또 돈 얘기했으니까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 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생겼을 때 돈을 얼마 풀었냐면 3조 달러 정도 풀었어요. 3조 달러. 근데 3조 달러를 풀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벤 버냉키의 별명이 헬리콥터 벤이었습니다. 돈을 뿌린다 그랬어요. 하늘에서. 그래서 하늘에 뿌린다 그랬어요. 그게 3조였거든요. 근데 작년에 4월에 코로나 사태 이후에 요번에 뿌린 돈이 7조가 넘습니다. 와. 7조 달러가 넘어요. 예. 이 단기간에 어마어마한 돈을 뿌려놓은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특히 석학들이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거거든요. 네네. 자, 그러면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돈이 너무 많이 뿌려졌어요. 또 한 가지는 단기간에 너무 급등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느끼기에 매일매일 일봉을 보고 내 종목만 쳐다보고 있을 때는 뭐 그렇게 못 느끼는데 이제 잠깐 고개를 돌려서 전체 지금 얼마큼 올랐나 생각해봤더니 너무너무 어마하게 오른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와중에 주식만 오르는 게 아니고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다 올랐죠. 네. 뭐 부동산 가격 다 올랐죠. 네. 뭐 안 오른 게 원자재 가격이 안 오른 게 없어요. 야, 이거 한번 꺾이지 않겠냐. 이게 기본적인 정서에 깔려 있습니다. 네. 사람들이 말을 못해서 그렇지 정서에는 그게 깔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불안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 언젠가는 테이퍼링이 있고 그리고 양적 긴축을 하면 이제 시장을 한번 풀어진다. 네. 이런 인식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불안한 거거든요. 네. 자, 그런데 이번 6월에 그런 일이 발생이 될 것이냐. 근데 사실은요. 작년 말에 올 1, 4분기에 시장이 부러진다 그랬었어요.
월가에서. 네, 맞습니다. 그랬던 것 근데 같습니다. 1, 4분기에 올랐습니다. 그냥 더 올랐어요. 네. 근데 이번 2, 4분기 들면서 이제 4월 지나고 4월에 어닝 시즌 때문에 시장이 상승을 했고요. 네. 그리고 5월 들면서 지금 모멘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지지부진한 거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또 이제 약세론자들이 득세를 하는 거죠. 이제 또 무너질 거다 이렇게 네.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쉽게 그러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이유인데요. 네. 하나는 워낙 돈이 많이 풀려 있는데 이것을 급박하게 바로 회수하면 이게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천천히 회수할 것이다라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돈을 회수한다는 것은 그만큼 경기 지표가 좋아지는 것을 보고서 회수하지 그냥 회수하지 않습니다. 경기가 회복되지 않은데 돈이 이렇게 풀린 상태에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거든요. 이거 망하는 겁니다. 국가 보도가 나라는 거예요. 이걸 미국이 그렇게 할 거냐, 연준이 그냥 내버려 둘 거냐,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결국 고점에 대한 부담은 있지만 곧바로 유동성 회수를 하면서 시장이 무너지는 걸 보고 있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렇게 곧바로 무너지고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금리 인상을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유동성 회수를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순간이 됐을 때 지금 이제 금리 인상은 연준에서 2023년 이후에 한다 그러죠. 네. 근데 그때까지 시장이 뭐 탄탄하다 이렇게 표현 드리는 건 아니고 적어도 이번에 지금 질문에 답변을 드린다면 네. 이번 6월에 뭐 올 하반기 뭐 3분기에 뭐 시장이 막 무너진다 뭐 그렇게까지 걱정하는 지금 상황은 아니다. 이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추가적인 질문이 보통 이렇게 또 크게 한번 조정이 되면은 네네. 또 크게 반등을 한다. 네네. 그 타이밍을 노려도 되겠느냐라는 또 질문도 있으셨어요. 예. 예,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 투자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제가 드리고 싶은데요. 본인이 투자를 어떻게 할 건지를 명확하게 본인을 규명하는 게 한정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주식시장에서 큰 돈을 번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주식을 매번 샀다 팔았다 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소위 그 스마트머니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체리피킹을 하는 거죠. 시장이 급격하게 하락해서 우리 그 안전마진이라는 얘기 하지 않습니까? 시장이 지금 효율적 시장 가설에 의하면 시장이 효율적 시장으로 됐기 때문에 안전마진이라는 게 없어요. 즉 적정 가치 대비 크게 떨어진 종목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워낙 또 시장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종목이 별로 없다는 거거든요. 저평가된 것이 없다. 예, 저평가 종목이 없는 거죠. 그런데 시장에 왜곡된 현상이 벌어졌을 때 심리적이거나 아니면 수급적인 뭐 작년에 대표적인 게 코로나 바이러스잖아요. 그렇죠. 그것으로 인해서 시장이 자기 가치 대비해서 급격하게 떨어졌을 때만 들어가서 수익을 내는 그렇죠. 이런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스마트머니 체리피킹 한다고 표현하거든요. 네. 이런 방법을 취하는 건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진마샬의 거의 그 패닝리스트라는 걸 만들어두고 해라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패닝리스트라 하면 시장이 완전히 뭐 기업이 부도가 나거나 국가가 부도가 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결국은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굉장히 우량한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기업들은 자기 가치 대비 워낙에 많이 빠지는 현상이 발생이 되면 그 사두면 다 돈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 투자는 굉장히 좋은 투자예요. 제 질문은 그런 질문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투자는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봤을 때 지금 많이 올라왔잖아요. 만일 그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좀 답답하시더라도 그런 때 그런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상황이. 근데 거의 대부분 개인 투자들 그렇게 거래하지 않습니다. 주식을 사서 들고 있죠. 그리고 폭락할 때 그대로 맞죠. 거의 대부분 다 그렇게 거래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폭락을 했을 때 시장이 그렇게 시스템 위기라고 하거든요. 그런 위기가 됐을 때 내가 대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소위 좀 전문가이냐 아니냐 이런 차이가 좀 있는 건데요. 근데 그런 상황이 지금 이제 당장 닥치면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우리나라 위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작년부터 올해까지 개인 투자들이 순수하게 우리 시장에 들어온 게 160조 정도 됩니다. 지금. 와, 160조. 근데 올해만 해도 50조 이상 들어왔어요. 순수 들어오게 50조 이상 들어왔는데 이분들이 거의 대부분 물려 있습니다. 올해 들어온 분들은 거의 대부분 물려 있어요. 우리 그 뭐 물려 있다는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손실난 상태에 있거든요. 이분들이 여기서 다시 한번 올라가서 그 물린 것을 뭐 본전에 팔던 아니면 수익을 내서 팔던 이런 기회가 없이 여기서 그냥 시장이 고꾸라지면 그거 나중에 다 매물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지금 동학개미 운동이라는 것이 무색화되면서 나중에는 이게 굉장히 큰 위험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되든 내가 이 주식을 가지고 있던 어떻든 간에 그냥 바램은 증권가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시장이 한번 올라서 그들에게 엑시트할 어떤 기회가 있어야지 그 기회가 없이 이대로 무너지면 이거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살아야 되는 것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좀 이제 제 얘기는 아니고요. 제
친척 어르신인데 네네. 주식을 작년에 처음 하신 거예요. 네네. 작년에 많이 시작 개설을 많이 네네. 하셨잖아요. 그래서 첫 주식으로 첫 개설하자마자 삼성전자를 사셨어요. 네네. 작년 한 10월, 11월에 사셨기 때문에 네네. 많이 올랐잖아요. 연말에 네. 연초까지도 올라서 네. 제가 기억으로 맞는지 모르겠지만 올해 1월 11일자가 최고가였잖아요. 고점이었습니다. 96,000원인가? 네. 그때 돈을 더 넣으신 거예요. 네네. 올 초에. 예. 지금 이제 좀 빠졌잖아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아까 소위 말하시는 네. 물린 예. 케이스가 된 예. 거였거든요. 예. 작년까지는 이익이었는데 올해 더 많은 돈을 넣었는데 물린. 예. 이런 경우는 팔아야 돼요? 갖고 가야 돼요? 어떻게 되나요? 그 어려운 질문이신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네. 내가 어떤 투자를 할 것인가를 네. 규정하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고평가 주식이냐라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런 주식들은 좋은 기업은 언젠간 좋은 주식이 되면 좋은 기업과 그쵸. 좋은 주식은 다르거든요. 네네. 좋은 기업이 좋은 주식으로 주식시장에서 각광을 받는 시기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순환이 있는 거고 음. 그리고 사이클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요번에 반도체 빅사이클이라 그러면서 워낙에 떠들었어요. 그래서 맞아요. 삼성전자를 네. 산 거거든요. 근데 그 빅사이클이 죽었냐 그렇게는 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다만 네. 중간에 노이즈들이 많이 발생을 한 거예요. 네. 잠깐 뭐 약간 전문적이지만 말씀을 좀 드리면 네. 반도체 빅사이클을 얘기했던 이유는 뭐냐면 반도체 가격, 디램 가격이 엄청나게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P가 급등을 했어요. 네, 가격이. 그런 가운데 Q가 네. 같이 이제 생산량이 늘어가면서 수요가 계속 늘면은 네. 이건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이었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언택트 시대라고 하면서 PC 수요도 늘고 그랬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막 오른 거예요. 네. 그러면서 올 연초에 반도체 메이커들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증설을 안 한다 그랬었어요. 왜? 지금 가격 계속 오르니까 좋잖아요. 돈 많이 버니까. 그랬는데 된통 한 대 맞은 거죠. 그게 뭐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을 더불어서 각 전 세계 각국의 대통령들이 위정자들이 야 니네 왜 안 만들어? 빨리 만들어. 공장 지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TSMC도 6개 공장을 지금 미국에 한다 그러죠. 우리 삼성전자도 인텔도 2개 공장 짓는다 그러죠. 공장을 자꾸 져서 반도체 가격이 물론 디램을 만들지는 않아요. 시스템 반도체를 만드는데 파운드리들 이제 공장들이 되니까. 네. 그런데 여하튼 간에 반도체 공장이 증설이 된다는 얘기는 향후에 Q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이제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전체 업황에서 지금 이제 눌림 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우리 그 바이든 대통령이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반도체는 산업의 쌀?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세상이 4차 산업혁명이 지나가면서 그 4차 산업혁명이 코로나로 인해서 더 가속화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향후에 점차로 반도체는 더 쓰임이 늘어날 거고 수요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노이즈가 발생이 됐지만 결국은 삼성전자를 비롯한 TSMC, 인텔, SK하이닉스 이런 주식들은 결국은 자기 사이클을 또 진입할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네. 이런 주식을 가지고 그 사이클의 빅사이클을 보면서 그래서 나 이 주식을 장기적으로 들고 와서 나는 이 기업에 투자를 한 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기 뭐 얼마나 빠졌다고 그래요? 10몇 % 빠졌을걸요 요번에? 네. 뭐 주식하면서 10몇 % 빠질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 사이클을 기다리는 거죠. 그 다음 사이클을 제가 보기에는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곧 뭐 본전 또는 수익을 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렇게 꼭 그렇게 안 된다 하더라도 이 주식을 들고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처음부터 그런 마음을 먹고 샀으면 요즘에 좀 이렇게 흔들거리고 빠지고 이런 것들에 너무 큰 걱정하지 말고 네. 기업에 투자했다고 생각하고 두시면 돼요. 네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처음에 내가 그렇게 투자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체리피킹 한 건지 아니면 단기 매매한 건지 이거에 대해서 명확한 구분이 없기 때문에 떨어지면 겁나고 올라가면 더 사야 되고 이런 그렇죠, 생각을 그렇죠. 한다는 거죠. 네네. 뭐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지금 그분이 네. 이 삼성전자의 향후 장기 성장성을 보고 샀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굳이 뭐 손절매하거나 팔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들고 가는 게 맞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장기 투자하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장기 투자할 때는 롱런 롱런 하면서 소위 기업의 고잉 콘선이라고 그러죠. 망하지 않고 계속 네. 갈 수 있는 기업 그리고 성장할 수 있는 기업 그런 기업들을 내가 들고 있었을 때 중간에 흔들리는 것들은 참아낼 수 있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면 그렇지 못한 기업들 있잖아요. 내가 그 그렇죠. 자신이 없는 기업들. 네네. 중간에 상장 폐지되는 기업들도 많고요. 네. 이상한 기업들 많아요. 그런 기업에 투자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지금 향후 성장성을 담보로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에 투자했을 때 이거 뭐 좀 빠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내 돈이 손실이 났기 때문에 매일매일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스트레스는 기본적으로 그 기업에 대한 믿음이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스트레스인 거거든요. 네. 근데 그 기업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냥 보유해서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데까지 가져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가가 반토막 나고 이렇게 네. 빠지잖아요. 네. 그 윌리엄 온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주식이 하락해가지고 정말 애가 탈 정도로 너무너무 하락을 많이 한다. 네. 그렇다고 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 하죠. 거기가 바닥인 줄 알았는데 바닥 밑에 지하가 지하가 있고 있고, 지하가 있다. 지- 그렇게 예. 표현하잖아요. 맞습니다. 좋지 않았던 주식은 계속 좋지 않은 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사는 게 아니고 이 사이클이 터닝할 때 사야 되는데 우리가 그 반도체 사이클이 터닝하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도 잘 몰라요. 저도 애널리스트가 아니라서 부장님도 보세요? 예, 애널리스트가 아닌데 뭐 그 부분에서 네. 반도체 애널리스트가 가장 잘 알겠죠. 또는 용산에서 현물 디램 그 반도체를 사고 파고 하는 사람들 있어요. 반도체 가격은요 용산이 가장 빠르거든요. 엔드 유저네 예, 완전히. 예. 그 현물 가격이 제일 예. 빠르거든요. 그런 사람은 좀 알겠죠. 근데 그걸 매일 체크하고 탐만 가지 않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걸 모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뭘 보고 하느냐? 네. 그러면 이 지금 반도체 사이클이 이제 가격이 오르고 이제부터 오를 거라는 신호를 주거든요. 어디서 주냐? 가격에서 줍니다. 우리 눈에 네. 보여줘요. 네네. 그렇게 확인이 됐을 때 내가 매수 진입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떨어졌다고 해서 더 사는 거 이거 우리 물타기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타기죠.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잠깐 재밌는 얘기 말씀드리면 네. 제가 1996년 1월에 이제 사령장을 받고 입사를 해서 처음에 거래를 했어요. 네. 97년도인가 뭐 96년 97년도에 여의도에서 근무를 했는데 제 고객분 한 분이 어마어마하게 그분은 돈이 지금 생각해보면 돈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분은 선물 거래를 하는데 맨날 매도만 해요. 맨날 매도만 해요. 근데 예. 시장이 막 떴거든요 그때. 네. 한 700, 800에서 1000포인트까지 막 떴어요. 그럼 담보부적이 맨날 생겨요. 네. 그러면 담보부적 걸렸습니다. 뭐 얼마 넣어야 돼. 그때 그쵸. 제 기억에 네. 몇십억이었어요. 96년도 돈으로요? 예, 예. 와. 몇십억의 거래를 하셨기 때문에 네. 담보부적 걸리면 몇 억씩 돈을 넣었어야 됐어요. 근데 그 돈을 넣었어요 그분이. 경찰이 그분이 돈을 가서 많으시구나. 넣고 그랬어요. 예, 예. 근데 왜 이렇게 하시냐고, 음. 왜 이렇게 시장은 뜨고 있는데 계속 매도를 하냐고 그랬더니 그분 논리는 간단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남북이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은 계속, 근데 아마 그분이 계속 그 논리로 했으면 네. 그 이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생기고 IMF가 터졌죠. 예. 그렇기 때문에 큰 돈을 벌었을 수도 있을 예.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에 제가 다른 데로 가가지고 예.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어요. 예.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끝까지 자기 고집을 가지고 이게 고집을 가지고 끝까지 견지해서 내가 수익을 냈다 그러면 고집이 아니겠죠. 선거 스토리가 되겠죠. 네, 그러면 예. 빅쇼트처럼 이렇게 성공하는 예, 거잖아요. 근데 그게 중간에 스톱을 해가지고 내가 생각을 바꿔가지고 예. 거꾸로 어쩌면 그분이 반대로 예. 이제 매도가 아니고 매수했을 수도 있죠. 예. 반대로요. 7년도 직전에 알기 직전에. 그랬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서는 자기 확신을 갖고 자기가 어떤 확신을 갖고 기업을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또 제가 뭐 답변을 너무 길게 하고 있는데 아니요, 너무 좋습니다. 네. 지금 사야 되는가는 그냥 사는 게 아니고요. 그냥 사는 게 아니고 우리 애널리스트들은 저는 이렇게 표현하지만 애널리스트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표현하냐면 얘 적정 주가가 2만 원인데 네. 지금 뭐 2만 4천 원까지 갔다가 2만 원인데 2만 원도 안 적정 주가인데 만약 더 빠져갖고 18,000원 된다. 그러면 적정 주가 대비 더 떨어졌으니까 여기서 사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거래하지 않아요. 그걸 기본으로 합니다. 물론 기본의 네. 가치를 가지고 항상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 분석이에요. 그게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왜냐하면 네. 적정 가치가 2만 원이라도 10,000원 간정 5,000원 간정들이 많아요. 주식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적정 주가라고 해서 내가 여기서 이만큼 빠졌으니까 사야 된다. 저는 그런 부분은 좀 동의하지 않고요. 네. 내 눈에 무조건 확인한다. 음. 내가 생각하기에 이 주식은 이제 터닝한다. 이제 오른다. 이걸 확인하고 거래하는 것이 습관을 갖는 게 굉장히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아유, 우문현답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멋지게 잘 해주실까. 아무튼 너무 감사합니다. 그 이제 트레이더셨잖아요. 네.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저는 트레이더라고 표현을 한 거는요. 네. 증권사 직원이기 때문에 브로커리지를 한 거고요. 아, 그래서 예. 이제 브로커 역할을 했던 거고요. 지점장으로 생활하면서도 브로커 플러스 뭐 관리자로서 이제 계속 오랫동안 살아왔던 건데요. 네네. 근데 왜 저를 트레이더라고 표현을 하냐면 네. 제가 처음에 입사하자마자 96년도 입사해서 700, 800 그 정도에서 1000포인트 넘어서 장이 엄청나게 좋았어요. 네. 그때는 무조건 신용 더블, 신따. 신용으로 사면 그냥 더블 내는 그런 네. 시기가 있었습니다. 한 1년 동안. 흥청만 썼죠. 예, 그리고 나서 가입하고 막 예, 분위기 좋았으니까. 곧바로 예. 외환위기 맞았어요. 예. 외환위기 맞고 나서 아침에 출근하면 내 주식이 없습니다. 상장 폐지. 뭐 거의 대부분 거래 정지고요. 네. 내 주식이 하한가예요. 고마워요. 상장 폐지 안 되고 하한가면 아, 고마운 그래. 시절이에요. 상장 폐지 안 되고. 오히려 예. 예. 그런 시기를 음. 외환위기를 겪고 네. 1000포인트 위에 있었는데 266포인트까지 빠졌으니까 그 1년 이상 빠졌어요. 그때 한보사 때가
아니죠. 1997년 봄에 있었으니까 네. 1997년 12월에 디폴트 선언했거든요. 98년 가을까지 빠졌어요. 네. 그 시기에 증권사 직원으로 주식 투자를 하고 있었어요. 어. 그때 그 시절에 주식 투자를 하고 있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1998년 가을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온라인 거래가 생겼어요. 그 전에는 온라인 거래가 아니었죠. 네네. 이제 그냥 오프라인으로 주문이 써가지고 했던 그런 거래였고요. 네네. 그 온라인 거래가 되면서 당시에 이제 데이 트레이딩이라는 걸 해보자. 저 혼자만이 아니고요. 제 친구하고 몇 명이 네. 야, 이런 거래를 해보자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뭐 데이 트레이딩 개념이 없어서 제가 뭐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닌데 네. 그냥 책방에 가서 네. 저기 책방에 도서관에 가서 미국의 데이 트레이딩이라는 책을 막 사가지고 영어를 뭐 잘하는 거 아니지만 영어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요. 네. 그리고 또 그림이 다 나오니까 그렇겠죠. 네, 그림을 보고서 공부를 한 거예요. 음. 그래서 데이 트레이딩을 시작을 해서 데이 트레이더로서 한 3, 4년 살았어요. 그때 썼던 책이 시그널 데이 트레이딩 책을 2001년도에 썼고요. 2001년도. 20년 전에. 예, 와. 그 책이 중고 서점에서 지금 20만 원에 팔려요. 갖고 계시나요 혹시? 많이 나눠줬습니다. 그렇게 비싼지도 몰랐고요. 그래서 그 책을 네. 개정판을 내달라는 얘기를 굉장히 오랫동안 들었는데 네. 사실 그 책이 그 당시에 네. 24,000원이었어요. 그 당시 돈으로요? 네. 되게 비싼 책이네요. 그럼. 근데 지금 이번 책은 왜 이렇게 싸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얼마입니까 이거 지금? 그 책의 18,000원. 그 책의 일종의 개정판이에요. 아, 그 책에 매매 기술이? 예. 아, 그 책 안 사도 되는 거예요? 그 책이 개정판인데요. 그 책입니다. 그 책은 완벽하게 스캘핑 데이 트레이딩 용으로 되어 네. 있고요. 지금 이 책은 지금 줄이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매수 매도 타이밍에 신호가 나오고 잡느냐 이런 네. 개념으로 이 책을 쓴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때하고 지금하고 굉장히 다르지만 당시에 그렇게 인기를 끌었던 이유는 제가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사람이 그런 게 있잖아요. 지면으로 책을 썼지만 네. 그리고 말을 그냥 하지만 그 사람이 자신감이 지면에 익힌 거죠. 내가 당시에 굉장히 그 매매를 잘했고 그리고 한참 돈을 많이 벌을 때 책을 쓴 거니까 그렇게 익혀진 거죠. 네네. 그리고 글에 자신감이 있었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인기가 있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당시에 그래서 저를 데이트레이더 1세대라고 표현합니다. 증권업계에서. 그렇겠네. 전체에서. 저보다 저보다 선배들도 있었는데 그분들은 데이트레이더가 아니었으니까. 시스템이 없었잖아요. 예, 시스템이 없었으니까. 네. 그래서 제가 트레이더로 살았기 때문에 저를 트레이더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 근데 실제로는 그 당시에는 이제 좀 젊었고 그리고 이제 돈이 한정되어 있을 때는 데이 트레이드를 되게 많이 했고요. 그리고 저한테 이런 질문을 제가 혼자 답변을 해볼게요. 네. 데이 트레이딩이 좋냐, 가치 투자가 좋냐 이렇게 네. 말하시거든요. 네네. 지금은 거의 대부분 가치 투자 위주로 많이 좀 하는 편이에요. 네. 왜 그러냐면 금액이 커졌습니다. 운영 자금이 커졌고요. 네. 그리고 고객의 돈을 데이 트레이딩 하면서 사고 팔고 할 수는 없어요. 고객의 돈을 운영하면서. 아, 그 당시에 개인 그렇다면 돈을 욕먹습니다. 그 당시에는 개인적으로도 많이 했고 그리고 고객도 뭐 동해에서도 많이 했고 이제 개인은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저를 트레이더로 불렀고 그리고 저보고 그러면 어떤 게 좋냐라고 했을 때 저는 만약에 증권에서 그만두고 나가면 여러분들처럼 개인 투자가 되면 저는 다시 데이 트레이딩을 할 거예요. 아. 왜냐하면 그게 제일 자신 있으니까 지금도 20년이 지났지만 제일 자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자신 있게 매매 타이밍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네. 네, 그렇게 보면서 저는 이제 트레이더라고 본다. 답변 너무 셌습니다. 너무 많이 아닙니다. 좀 저를 저희가 그렇게 트레이더라고 네. 표현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얘기를 들을 때 저도 이제 지금은 그렇게 데이 트레이딩을 하지 않지만 지금도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트레이더라고 표현을 드리고 있는 거고 아마도 구분을 해주실 때 이렇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분을 폄하하는 건 아니고요. 진심입니다. 주식 투자를 본인은 하지 않고 말하는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뭐 그렇죠. 많잖아요. 전문가들이라고 하죠. 보통. 예, 많잖아요. 예, 애널리스트 근데 분들 이제 그분들하고 저하고 차이점을 이 분들이 시청자분들이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식 투자는 이론대로 되지 않습니다. 네. 내가 이론적으로 아무리 알아도 제가 그 시그널 트레이딩 예전에 책 쓰고 지금 이 책이요, 매매 기술처럼 이 책을 쓰고 교육을 했는데 교육을 3주에 300만 원 받고 교육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요. 예. 3주에 300만 원 교육을 했는데 2년 반 동안 대기가 있었어요. 2년 반 대기가 있었어요. 그 교육이요. 예. 그때 교육을 받으신 분들 중에서 증권업계에 아직 증권사 직원으로 있는 분도 있고 투자자로서 돈을 번 사람도 있고 반대도 얘기해야겠죠. 깨져서 힘든 사람들도 있어요. 그 차이점이 뭐냐는 거죠. 네.
같은 매매 기술이 있다 하더라도 네. 이걸 내 것으로 만들었냐 음.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많이 다르다는 거죠.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 책을 제가 처음에 쓰면서 약간 걱정되는 부분도 사실 있었어요. 뭐냐면 매매 타이밍에서 이렇게 잡아서 거래해라는 게 아주 자세히 책에 써 있는데 네. 야, 나 한번 해봐야지. 음. 이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섣불리 할 문제는 아니에요. 어느 정도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네. 부분들 좀 걱정이 됐는데 네. 결국엔 주식시장에서 어떤 타이밍 잡는 건 분명히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책도 썼고 네. 여러분들이 그렇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말씀 좀 드립니다. 부장님께서 이제 네. 제가 좀 질문 몇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 네네. 근데 설명해 주시면서 너무 다 말씀을 해주셔서 이제 네. 나머지 몇 개만 네네. 좀 네.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사실 이제 경기 민감주라든지 네. 뭐 철강, 소재 이런 것들이 조금 네. 많이 올라는 것 같아요. 네네. 주린인 제가 봐도 네네. 그런데 그러면 이 다음의 섹터는 네. 제가 뭘 봐야 예. 하는 건지 아주 직접적인 질문을 네. 하셨는데요. 주린이라서 그런가? 거의 대부분이 다 올랐기 때문에 가격이 조정이 있어야지만 정말 할 만한 종목이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오도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네. 가만히 아, 보시면 맞아요. 성장률도 지난 10년 동안 올랐어요. 빵주라는 말이 그래서 생긴 거지 않습니까? 10년 동안 계속 올랐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올라.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릴 때 나스닥은 10년 동안 10배 올랐습니다. 그치. 와. S&P 500이 하고 어. 다우는 한 6배 정도 올랐어요. 네. 이제 빵주가 일끌면서 10배가 오른 거거든요. 얘들 너무 고평가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금리도 오르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올라갈 거 예상을 하다 보니까 얘들이 이제 너무 고평가야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이런 표현을 많이 드리는데 얘가 평가를 지금 10으로 할게요. 그 이제 인플레이션 랠리라는 거 이제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이거 너무 고평가야 하다 보니까 얘는 좀 매도해야겠어. 그리고 돌아다 보니까 주식시장에는요 항상 수익을 내는 도로 돈은 흘러다니게 돼 있어요. 멈춰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돈 벌까 생각해봤더니 저 밑에 있는 가치주들 얘네들은 너무 가치가 이게 저평가됐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얘에 비해서. 그래서 얘는 팔고 얘는 샀어요. 그래서 얘는 10이 어느 정도까지 내려왔다고 저는 생각하냐면 한 8 정도? 한 지금 8.5나 내려와 8, 예, 있다? 요만큼 내려와 있는 상태의 애들은요. 그 밑에 있는 한 5 정도에 있는 애들이 한 6이나 7까지 올라왔어요. 이렇게 지금 가치도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얘네들이 지금 한 8 정도 내려왔고 얘는 한 7까지 올라왔는데 이게 뒤집어져서 얘가 8이나 9가 되고 얘가 7이나 6이 되냐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성장주로 10배를 가치를 받았던 것은 세상의 변화에 사회에 그리고 세상의 성장에 연동하면서 뜬 거고요. 얘들은 그냥 경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여기가 한계입니다. 여기가 한계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더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게 못 가다 보니까 또 하나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 경기 민감주. 경기 민감주가 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경기 민감주도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거를 끌어당겨서 오르는 거잖아요. 얘네들이. 그런데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거라는 것을 어느 정도 확신합니까? 저는 사실 이 얘기를 하면서 항상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정말로 경기가 회복해서 확장해서 화랑으로 갈까? 여러분 가만히 잘 생각해 보시면요. 부동산 하시고 그러니까 아마 진짜 전문가이실 것 같은데 08년 이후에 글로벌 전 세계 경기가 화랑이라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화랑이라는 얘기는요. 12년 동안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그렇죠. 전 세계에. 맞습니다. 예.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미국이 그나마 좀 좋아졌는데 이제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 회복되고 있다 이런 말을 썼지 확장이니 화랑이라는 말을 쓴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돈을 풀어서 이번에 정말 확장되면서 화랑기로 갈 수 있을까? 저는 약간 퀘스천 마크예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경기 민감주도 제한적이라는 거죠. 이게 화랑으로 가고 호황기가 돼야지 우라가미 군유가 얘기하는 실적 상세로 넘어가면서 어느 정도 되는 건데 그렇게 화랑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퀘스천 마크거든요. 그럼 얘들도 한계인 거예요. 근데 이만큼 많이 올랐죠. 질문 주신 대로요. 그럼 얘도 어느 정도 조정 받았고 얘는 가치주도 올랐고 경기 민감주도 올랐고 이거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사실 대부분 다 올라온 거예요. 네. 그래서 최근의 시장을 보면 뭐가 오르냐? 내수주 있잖아요. 네, 백화점주, 화장품주, 그리고 섬유의복 얘네들은 어디에도 잘 끼지 않는 애들이에요. 그런 애들 중에서 들어오는 게 뭐 있나? 돈들이 찾는 거예요, 걔들을. 그리고 얘들이 또 최근에 좀 올라왔어요. 근데 그렇게 따져보면은 정말 거의 대부분 다 올라왔어요. 다 올라왔네. 그럼 이제 둘 중에 하나뿐이 없는 겁니다. 주식이 그런 거잖아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팔거나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팔아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만큼 올라왔는데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느냐?
그러면 여기서 베팅을 하는 거고 그게 나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면은 얘네들이 쌀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이도 저도 못하기 때문에 지금 요즘 시장 보면은 계속 그냥 거기에 있는 거예요. 계속 지지부진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어느 한쪽으로 더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질문에 그래도 답변을 좀 드린다면 지금 전체적으로는 그만큼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만약에 굳이 산다면 어느 쪽으로 사야 되냐 보면 저는 성장주를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특히 우리나라에서는요. 우리나라에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높은 가치를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가치를 덜 받던 성장 기업들이 많아요.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기업들을 좀 찾아서 거래하는 그렇게 거래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기존의 반도체 IT 전반을 비롯한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그리고 뭐 전기차 그리고 자율주행 이런 것들 고점으로부터 한 20-30% 빠졌을걸요 최근에. 네. 그렇죠. 그런 애들 중에 이제 저점을 좀 찾는 게 맞지. 이 여기서 지금 경기 회복을 바라보고 이렇게 하기에는 지금 얘들이 너무 많이 올라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산 거 있어요? 갖고 있는 것 중에? 네, 지금 HM을 그 국민주라고 하죠. 그 HM을 이제 갖고 있는데 얘는 이제 저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정리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이후에 이제 자동차. 네, 그 전기차 그 현대자동차를 저는 좀 사모을까 생각하는데 되게 길게 보고 근데 요새 삼성전자가 너무 오랫동안 이게 막 이게 지지부진하게 있으니까 현대차도 사 모아도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좀 구체적으로 현실 투자를 하고 계시니까 말씀 좀 드리면요. 시장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뭐 여기서는 지금 우리 차트를 못 보니까요. 나스닥의 월봉 차트를 한번 보시면 아마도 주식 사기 싫을걸요.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밑에서부터 2008년도에 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생긴 거잖아요. 리먼브라더스 사태가 생긴 거잖아요. 그 전에 그때가 나스닥이 아까 제가 1200포인트 됐죠. 그 진짜 2000포인트였어요. 2000포인트에서 55% 빠져갖고 1200포인트 빠진 거거든요. 2000포인트 살짝 위에서. 이게 거기 1200 갔는데 지금 14,000포인트예요. 이게 그냥 수직으로 계속 올라온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냥 계속 날아갈 수 있을까? 이건 굉장히 퀘스천 마크거든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때문에 만약에 시장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을 하면은 현실적으로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시장은 저는 이렇게 구분합니다. 대세 상승 시장, 대세 하락 시장, 상승 후 박스권 시장, 하락 후 박스권 시장, 테마 시장 저는 그렇게 분류하고 투자를 하거든요. 근데 시장이 많이 올라왔잖아요. 네. 올라온 상태에서 이제 하락하지 않고 만약에 박스권으로 계속 있다. 그러면 박스권으로 있다는 얘기는 대형주가 오르겠습니까? 대형주는 못 오른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빠지지도 않다는 얘기는 대형주가 그냥 계속 박스권으로 그냥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돈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딘가 수익을 계속 내야 된다니까요. 중소형주에서 소위 개별 종목 장세가 벌어져요. 개별 종목 장세. 그래서 이 시장이 여기서 올해 내에 여기서 무너지지도 않고 박스권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올해는 대형주를 건들면 안 되고 뭐 소형주가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면 중형주에서 그 중형주라는 뭐예요? 코오롱 그룹이니 효성 그룹이니 이런 게 움직이는 이유가 있어요. 삼양 그룹이니 이런 게 그런 중형주에서 거래하는 게 올해는 오히려 더 낫다. 즉 자동차를 보신다 그러면 자동차 부품에서 중형주, 반도체다 그러면 하이엔드 제품이 아니고 엔드 제품이 아니고 거기에 중형주 이렇게 거래하시는 게 훨씬 더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네. 일단 제가 더 공부를 해봐야죠. 이제. 지금 그러니까 저희 나라 지수가 사실 그러니까 미국의 영향을 좀 많이 받잖아요. 네네. 그래서 테이퍼링 뭐 얘기도 나오고 네네. 하는데, 근데 그러니까 저마저도 이게 불안한데 이게 지표들은 사실 계속 좋게 나오고 있으니까. 기다리고 있다가 갑자기 또 그 연준에서 금리 올릴 거예요 하면은 저만 그 세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근데 지표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그거를 기다리라고 괜찮다라고 하는데 그대로 워딩 그대로 받아들여도 되는 건지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심플하게 생각하시면 안 될까요? 그냥 2023년 이후에 금리 인상한다 그러잖아요. 네. 아마 그 전에 하기 쉽지 않을걸요? 연준은 여태까지 제가 이런 표현도 쓰는데요. 미국은 전쟁할 때도 우리 쏜다 하고 그러고 전쟁하잖아요.
연준은 그동안에 계속해서 시장에 우리 미리 얘기하고 예고하고 할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고 얘기했는데 그렇지 않고 뒤통수 치고 한다? 아마 그렇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2023년 이후에 금리 인상을 할 건데 그걸 생각을 해보면 왜 지금 조심하긴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2023년 우리 오늘 가정해 볼게요. 2023년 6월에 금리 인상을 시작한다고 쳐봐요. 그러면 사전에 예고하거든요. 그럼 2023년 1월에는 예고하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면 금리 인상 하기 전에 뭘 하냐면 QT를 합니다. QT 양적 긴축. 채권을 회수하거든요. 네. 이걸 할 거예요. 그러면 2023년 1월이면 2022년 6월에 시작을 해야 돼요. 2023년 6월 QT를 하기 전에 또 뭘 해야 돼요? 테이퍼링을 해야 됩니다. 테이퍼링을 2022년 내년 1월 정도에 할 거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2022년 1월에 테이퍼링을 하기 전에 또 예고를 해요. 테이퍼링. 그래서 올해 8월에 잭슨홀 미팅에서 테이퍼링 할 것이라는 예고가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그냥 그걸 믿으면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상황 속에서 그러면 2013년도에서 14년도에 테이퍼링을 했는데 시장이 어땠냐? 시장은 상승했어요. 주춤주춤 했지만 시장은 상승했거든요. 즉 테이퍼링이 시장을 꺾을 만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시장을 꺾는 것은 금리 인상이에요. 금리 인상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올해 테이퍼링 얘기가 나와서 시장이 주춤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시장이 바꾸지는 않을 것이다. 아직 그 정도의 시간은 더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어떤가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주의점은 또 있습니다. 뭐냐면 2013년, 14년 제가 이 방송 자료를 오늘 만들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데 2013년, 14년하고 비교하는 자료들이 많이 나와요. 그때 실제로는 뭐 10년 만에 국채 수익률이 막 오르고 1.6%에서 3%까지 오르고 그랬지만 시장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시장은 계속 상승했습니다. 중간에 약간 주춤했지만 상승을 했거든요.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고 애널리스트들이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잘못하면 그 얘기 듣고 세대는 게 아니냐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게 당시에는 되게 안정적으로 시장이 올랐어요. 이렇게 올라갔다 내렸다 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추세적으로 좀 오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너무 가파르게 90도로 올랐어요. 아마도 조정을 보이면 그때는 제가 자료 봤을 때 5월에 테이퍼링 예고를 하고 6월에 4% 빠졌고요. 7월에 반등을 줬고 8월에 한 3% 빠지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3% 4%가 아니고 그보다는 더 큰 폭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아예 마음을 먹고서 시장을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내가 감수하고 이걸 할 거냐. 이 주식을 감수하고 들고 갈 거냐. 아니면 내가 그걸 이런 큰 변동성이 있으니까 한 번쯤은 일부 조금 현금 만들어서 다시 할 거냐. 이런 판단은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건 종목마다 다르니까 또 개인 성향에 따라 좀 더 다르니까 그건 자기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장님 진짜 너무 제 마음을 그래도 안정적이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일단 설명의 기술도 훌륭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진짜. 매매 기술도 훌륭하시지만 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1부는 좀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너무 저희가 진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유치하고 질 낮은 질문인데도 굉장히 수준 높게 댓글 주셔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부에서는 이제 책에 대한 얘기들 좀 추가적으로 여쭤보고 싶고요. 또 향후에 좀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여쭤보려고 합니다.